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다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증거 보강을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1세기의 금이라고도 부르는 니켈을 15억 원어치나 빼돌려 내답한 현대제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며 SNS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발사체 누리호의 비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누리호 동체 내외부에서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생생한 영상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다고 평가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은 성과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애도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 내일 유럽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조문을 갈 수가 없다며 조문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김 총리는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핵심 원료 금속인 니켈은 값이 비싸서 21세기의 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니켈을 무려 75톤, 시중 가격으로 15억 원어치를 몰래 훔쳐서 내답한 현대제철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대자루, 안에는 10kg 상당의 니켈이 들어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초임 간부 직원인 40살 박모 씨가 회사 공장에서 훔친 겁니다. 박 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한 번에 50kg에서 100kg의 니켈을 100여 차례 시가 15억 원어치나 훔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해 니켈을 외부로 반출했지만 회사 보안 검색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구매부에서 사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공장에 필요한 양을 청구를 하고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이제 각 공장에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박 씨는 훔친 니켈을 작물업자에게 절반 가격으로 팔아 현금 7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한 4, 5km 떨어진 그 농가 그 마을에서 이제 작물업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빠져나가는 식으로. 거액이 생긴 박 씨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와 고급 외제 승용차,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며 SNS에 사진을 올려 재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과 박 씨의 차량 동선을 수상히 여긴 직원들이 신고를 하면서 절도 행각은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작물업자 이 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지난해 이사장 갑질 논란에 이어서 최근 교장의 갑질 의혹까지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당 학교 교장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이달 초 학생 400여 명을 강당에 모이도록 해 개교 기념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강당. 중앙은 물론 가장자리 좌석에도 학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뛰어앉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장 지시로 1, 2학년 학생 430여 명 전체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인 가운데 개교기념 행사를 연 겁니다. 당시 대전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됐고 공연장이나 식당, 학원 등에서는 좌석 띄우기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개교기념 행사 당시 유성에선 고등학생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원 제한은커녕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목적 강당 면적이 1077제곱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밀집도는 2.5제곱미터당 1명꼴이었습니다. 강당에 학생 및 교직원 약 400명 정도 입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소 밀집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올해 2학기에도 학교의 집단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던 상황. 그러나 해당 학교 교장은 애교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계획서에 있으면 진행하자.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하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그다음 우리가 철저히 애들 채우는 걸 분산 이런 걸 충분히 했고. 대전시 교육청은 2주가 지난 뒤에야 사실을 파악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방역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생생한 비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누리호 동체에 설치된 5대의 카메라가 이걸 촬영한 건데요. 누리호가 점화, 이륙, 그리고 페어링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단 로켓의 75톤 엔진 4기가 강한 화염을 내뿜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발사한 지 2분 7초, 1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뒤 2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3분 53초엔 모형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 2개가 완벽하게 분리되고 4분 34초엔 2단 로켓 분리와 동시에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발사한 지 15분 21초, 발사체가 고도 700km에 이르며 모형 위성도 정상 분리됐지만 아쉽게도 예정된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해 미완의 성공을 거둡니다. 누리호의 생생한 비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누리호 동체에 탑재된 카메라 5대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누리호의 1, 2, 3단 분리와 점화 그리고 모형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3단 엔진이 원래 연소 시간보다 일찍 종료돼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모형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장면도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비행 영상과 자료 등을 토대로 3단 엔진 연소의 조기 종료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 데이터 분석하는데 약 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기초 데이터의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결과까지 얻는 데는 약 한 1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3단 엔진 연소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내년 5월 예정된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네, 어려운 과학 뉴스를 쉽게 풀어보는 이게 과학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도 보셨지만 첫 발사를 통해서 큰 성과도 냈고 또 숙제도 남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과정과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영순 발사체 체계 개발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누리호 발사 당시에 전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이걸 지켜봤습니다. 저도 좀 뭉클한 느낌이 들던데요. 왜인지 모르게. 연구진들의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12년 동안 뭐 고생도 하셨고 여러 기다림도 있으셨을 텐데 우주로 날려보낼 때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일단
10년을 넘게 개발한 과정을 이제 보내니까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일단 하나 들고요. 네. 실제 비행 과정 중에서 이제 쭉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예, 전반적으로 다 잘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그 과정에서 속도가 좀 덜 나온 것을 확인하고 너무 전체적으로 그 과정이 잘 됐지만 마지막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언론에서는 90에서 95% 정도 이게 성공을 했다, 이룰 건 다 이뤘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그 발사를 하는 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네. 저희가 뭐 1, 2, 3단 엔진 점화 및 연소, 각 단 분리, 위성 분리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볼 때도 대부분의 그 기술 성과는 얻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됐던 3단 엔진 연소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만 해결을 하면 네.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산 당일날 혹시 뭐 직원들끼리 맥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뭐 회포를 푸셨습니까? 발사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조금 허탈합니다. 네. 허탈한 그런 느낌 하에서 이 임무가 정상적으로 성공이 됐으면은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3단 비행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았기 때문에 예. 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하고 아. 그런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날도 연구를 하셨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단 엔진이 연소 과정에서 조기 종료되면서 완벽한 성공에 이르지 못했는데 혹시 그 원인은 파악하셨습니까? 그 저희가 실제로 비행 시험을 할 때 네. 실시간으로 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보는 자료 중에는 그 고도 자료나 아니면 속도 자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문제점을 확인한 거는 그래서 3단 비행 중에 이미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3단 엔진이 일정한 추력을 내야 됩니다. 추력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추력이 부족해진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원인은 있으시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표하기 힘드신 거겠죠?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부분이 아마 맞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그 정확한 원인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뜻인지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그 위성이 궤도에 들어가려면은 궤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700km 상공에서는 약 초속 7.5km의 속도를 가져야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위성이 분리되기 전에 3단이 최대 6.5km 아하. 정도의 속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위성이 원궤도를 돌지 못하고 같이 지상으로 낙하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구 고도 700km 지점에선 초속 7.5km 가량의 속도가 나와야 그 원심력과 중력이 상쇄돼서 그 궤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예, 속도가 못 그렇습니다.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공개하셨습니다. 이거 뭐 누리호가 찍은 셀카로도 불리는데 이 영상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짧게. 그 누리호에는 그 내부 카메라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동체에서 아랫부분, 즉 엔진 연소나 아니면 이륙 과정을 보는 카메라가 2개가 있고요. 안쪽 엔진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2개가 있고 위성 아랫부분에 이제 상향을 보는 카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시퀀스대로 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 카메라에서 잡히지 않는 어떤 엔진의 어떤 추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격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분석을 해야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1차 발사 때는 이 더미 위성을 싣고 갔지만 이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2차 발사 때 더미 위성을 싣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위성을 싣고 가는 겁니까? 2차 발사 때 이 탑재하는 위성은 저희가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통신도 되는 건가요, 지구와? 예, 실제로 모든 그 위성의 기능을 다 하는 정식 위성이 되겠고요. 예. 저희 그 누리호의 정상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1차 목적이고요. 네. 기타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여러 가지 우주 기술 부품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0km 원궤도를 돌면서 여러 가지 그 성능 시험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추가로 5기의 큐브 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큐브 위성을 분리해서 여러 가지 그 과학 임무들을 갖다 수행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발사체로 올린 최초의 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52명으로 하루 만에 7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날씨가 추워져 실내에서 환기를 하지 않을수록 바이러스가 오랜 시간 존재할 수 있다며 환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맞아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지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 수칙 지키기에 오늘 열린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해 일상회복 이행계획 결과물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위원회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추가 논의를 거쳐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이행계획을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겨울철 날씨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폐된 환경일수록 바이러스가 장시간 존재하는데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를 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하면 공기를 통한 감염 위험이 3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방식으로 맞통풍을 해주시고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19,000여 명이 확인돼 전체 접종자의 0.074%로 나타났습니다. 백신별로는 얀센 접종자가 0.267%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86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 6명, 세종 1명, 충남 79명입니다. 대전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 모 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고 세종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은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어제 학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학생 9명과 교사 1명이 추가 확진됐고 며칠 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모 중학교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학생 3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74만 명의 심혈관 질환자 진료 기록을 학습한 인공지능 AI. 이 인공지능이 예측한 환자의 미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측 결과 정확도 90%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동네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 등의 의사들에게도 적절한 맞춤형 치료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대형 병원들은 환자들의 의료 관련 상세 정보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관합니다. 담당 의사는 이를 동일 질환을 앓는 환자 치료에 참고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3개 종합병원의 심혈관 환자 74만 명의 진료 기록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대형 서버에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 인공지능 정보에 의존해 환자의 미래 건강 상태를 예측한 결과 진단 정확도가 90%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에 매우 훌륭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협진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참조하면 동네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를 비롯해 진료 경험이 적은 의사들도 최적의 처방이나 진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환자의 질병의 정도 또 진단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이나 다른 질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업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음 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협진 체계 시스템의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로 골라왔습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파라바이러스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분들, 특히 백신 접종이 불가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최근에는 호흡기 감염병의 일종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영유아 중심으로 퍼진다고 하니까 이제 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 파라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인가요? 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약칭 파라바이러스는 발열과 기침, 콧물, 가래 등을 동반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심한 경우 컹컹 짖는 듯한 기침이 특징인 급성 후두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구토와 설사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네. 성인의 경우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집계한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감염 환자의 92.5%가량이 6세 이하 영유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에는 감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파라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에 접촉하거나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 전파 경로와 비슷한데요. 현재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따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체로 수액을 보충하거나 해열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키기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하는 올바른 손 씻기 습관 지키셔야 하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반드시 가리고 해야 합니다. 파라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집에서 쉬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코로나19의 독감도 그렇고 또 파라바이러스까지 우리 아이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그렇죠. 많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는 없었다입니다. 대체 누가 언제 없었다는 거야?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1919년 4월 1일 천안에서 있었던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에는 조병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 조병옥 박사는 독립운동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제주 4.3항쟁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해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조병옥 박사가 아우네장터에 없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회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잠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잘 아시는 3.1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천안 출신의 유관순 열사는 이후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때 아버지와 숙부, 지역의 20대 청년들과 뜻을 모아
지금은 병천순대로 유명한 아우네장터에서 같은 해 4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입니다. 약 3천 명의 군중이 모여 대규모 운동을 진행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 헌병의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2009년 기념공원을 조성했고요. 유관순 열사 동상을 비롯해 10명의 인물을 표현한 그날의 함성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뒤편에 조병옥 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민단체 등이 철거를 주장해 왔는데요. 네. 지난달 동상을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단순히 논란이 있는 인물이어서 동상이 철거된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병옥 박사가 논란이 있는 인물인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1919년 당시 조 박사는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이 철거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현장에도 없던 사람의 동상을 관련 조형물에 포함시키다 보니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천안시는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달 조병옥 박사 동상을 철거하고 다른 동상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 동상 교체에는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일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 잘한 일이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고증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 픽이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는데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어젯밤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손 검사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역공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걸 손 검사 측이 항의해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 이익 일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아들 곽 씨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동결한 검찰. 법원에 계좌 동결을 청구하면서 이 돈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에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금품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곽 의원이 2015년 6월 김 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청탁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급여 등을 주고 향후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겁니다. 법원도 계좌 동결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불법 재산을 얻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당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곽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김 씨와 연락이 있었다는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해 대장동 사업과 전혀 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더 올리고 또 지역 화폐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8번째 TV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림동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치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상인들과 만나 현재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화폐 예산도 내년 예산에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 오찬을 함께한 뒤 이재명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도 방문했습니다. 고인에 대해 이 후보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강원도 춘천에서 8번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전 현직 의원들이 합류한 걸 두고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언쟁을 벌였습니다.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안보가 나라의 기둥이라면서 두 분야 모두 자신이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짜 업적과 가짜 능력을 파헤칠 준비가 돼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가 많은데요. 아산시 학교 급식센터가 지역 농산물 소비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학교 급식센터 가운데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이 50%에 근접하면서 농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식재료를 주로 지역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해 우수기관에 선정된 아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감자와 양파는 연중 같은 가격에 공급받고 배와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도 매주 끊이질 않는 등 신선한 품목을 싸고 다양하게 구입해 학생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 덕분입니다. 이곳의 아산 충남산 식재료 사용률은 농산물 71.6%, 축산물 62.8% 등 평균 45.7%로 충남 13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36%에 비해 10% 가까이 높습니다. 작황과 재배 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농축산물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변동폭이 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농산물의 가격 보존제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서 학교로 또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농협, 농민과 책임 생산제를 시행하는 것도 도움입니다. 연간 생산 품목과 물량이 확정돼 아산시의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비용 120억 원 대부분이 농가와 지역 경제에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팔 거 걱정하지 않고 가격 걱정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아산시는 지역 공공기관 등에도 로컬 푸드 사용을 확산하는 등 급식 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신설되도록 사전 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할 현직 기초단체장과 시구 의원 평가에 도덕성 윤리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도덕성 윤리 항목에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와 병역 기피, 탈세, 위장 전입,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평가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63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평가한 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군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전 하사 측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 2부는 성전환 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은 부적절했다며 변전 하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2.4km가량 달아나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첫 미세먼지가 물러나면서 깨끗한 공기질을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겠고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5도 낮아서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만큼 모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은 단계로 예상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맑은 날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가 만들어지는데요. 내일도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금산이 2도, 세종은 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세종 19도, 대전과 공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4도, 내포는 5도, 한낮에는 서산과 태안이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과 서천이 3도, 낮 기온은 부여가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오늘 서울 명동에서 있었던 자영업자들의 시위 장면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이 나와도 대부분 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들어갈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보상금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자영업자가 받는데 상가 임대인들이 웃게 되는 건 아닌지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